여러분,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금액의 현금이 시장에 나옵니다. 무려 2조 원이 넘는 거대 자금이 삼성전자 주식을 통해 현금화된다는 소식인데요. 이 어마어마한 돈의 주인공은 바로 삼성가의 큰어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입니다. 홍라희 전 관장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 1,500만 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신한은행과 주식 매각을 위한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1,500만 주라니 역시 삼성가다운 압도적인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매각 규모를 현재 주가로 환산해보면 입이 떡 벌어집니다. 계약 당시 가격으로도 2조 원이 훌쩍 넘는데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15만 원을 향해 치솟고 있거든요. 실제 처분이 완료되면 손에 쥐는 현금은 2조 2천억 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주식을 한꺼번에 파는 걸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이건희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 때문인데요. 세금을 내기 위해 평생 모은 주식을 팔아야 하는 삼성가의 고충이 담겨 있습니다.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전체 상속세는 무려 12조 원에 달합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한 번에 내기엔 너무 큰 금액이라 5년에 걸쳐 나눠내고 있는데요. 올해 4월이 바로 그 마지막 분할 납부 기한이라 큰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단순히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빌린 돈도 갚아야 합니다. 홍 전 관장은 그동안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주식을 팔아 마련한 돈으로 대출금까지 시원하게 정리할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삼성가의 주식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10월에도 이부진 사정과 이서연 사정이 함께 1조 8천억 원어치의 지분을 정리한 적이 있었는데요. 세 모녀가 상속세를 완납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자금을 모으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 처분이 완료되면 홍 전 관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49%에서 1.23%로 소폭 낮아지게 됩니다. 경영권에 큰 지장이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상속세라는 무거운 짐이 삼성 총수 일가의 지배력에 조금씩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행히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매각하기에 아주 좋은 타이밍입니다. 인공지능 열풍과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주가가 높을 때 팔아야 주식수를 최소화하면서 필요한 세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오버행 이슈, 즉 대량 매물이 쏟아져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1,500만 주라는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신탁 방식을 통해 6월까지 천천히 나누어 팔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겪는 상속세 문제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때문에 기업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와 불의 대물림에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이제 4월이면 삼성가의 상속세 대장정도 일단락됩니다. 1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완납하고 나면 삼성의 지배구조는 비로소 상속세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데요. 이후에 삼성전자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큰 관심사 중 하나입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홍라희 전 관장이 삼성전자 주식 1,500만 주, 약 2조 2천억 원 규모를 처분합니다. 둘째, 목적은 12조 원이 달하는 상속세의 마지막 할부금을 내고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삼성가 세 모녀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주식을 팔아 상속세 재원을 마련해 왔습니다. 넷째, 다행히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금 마련에는 큰 숨통이 트인 상황이지만 지분율 하락은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2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파는 풍경은 오직 삼성에서만 볼 수 있는 이색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대 기업의 운명과 가문의 유산이 얽힌 이번 매각이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12조 원이라는 거대한 숙제를 끝내가는 삼성 일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쏟아지는 주식들.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줍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익률 세계 1위, 숫자만 보면 축제인데 속을 까보니 이건 축제가 아니라 거대한 폭탄 돌리기장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 특히 코스닥은 하루에 주식의 2%가 손바뀜되는 역대급 회전율을 기록 중인데요. 50일이면 시장 주인 전체가 싹 바뀐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이 속도전 때문에 여러분의 계좌는 숨 쉴 틈이 없습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는 이유? 기업의 가치가 변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1%만 먹어도 바로 던져버리는 단타 지옥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은 투자와 투기, 그 아슬아슬한 선 위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말고 주식에 장기 투자해서 부자 되세요 라고 외치지만 정작 시장은 오늘 사서 오늘 파는 자금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상승장이 오자마자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들이 몰려들면서 건전하게 투자하려던 사람들까지 흔들리고 있는 거죠. 특히 개인 비중이 90%인 코스닥은 그야말로 개미들의 전쟁터입니다. 외국인이 느긋하게 낚싯대를 들이울 때 개미들은 서로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 초단위로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요. 이 광풍 속에서 과연 누가 진짜 수익을 챙기고 있을까요? 사실 이 상황을 보며 뒤에서 웃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거래가 터질수록 수수료를 챙기는 곳들이겠죠. 하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이건 독배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가가 기업의 성적표가 아니라 오로지 눈치 싸움의 결과물이 되어버리고 있으니까요. 업계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시나리오는 유동성의 배신입니다. 지금은 돈이 도니까 버티지만 작은 악재 하나에 단타 물량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 그땐 탈출구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승세가 튼튼한 콘크리트인지 아니면 무너지기 직전의 모래성인지 판단해야 할 때입니다. 남들 다 단타로 먹는데 나만 바보 되는 거 아냐? 이런 불안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덩치 큰 대량주들까지 하루 5%씩 출렁이는 걸 보면 이제 한국 시장에서 진득한 투자는 멸종 위기종이 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회전율의 함정입니다. 거래량이 터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알맹이 없는 테마에 돈만 몰려다니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남겨진 사람의 비명으로 끝나기 마련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빨간 불은 희망일까요? 경고등일까요? 이제 공은 정부와 제도권으로 넘어갔습니다. 주식을 오래 들고 있으면 세금을 깎아주자는 장기 투자 인센티브 논의가 불붙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오늘만 사는 우리 증시가 내일을 꿈꾸는 증시로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도 코스닥 전광판은 쉴 새 없이 깜빡입니다. 누군가는 1분 만에 웃고 누군가는 1초 만에 좌절하죠. 하지만 분명한 건 모두가 단타에 매몰될수록 우리 증시의 체력은 점점 바닥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은 말합니다. 시장의 소음이 가장 클 때 귀를 닫으라고요. 지금처럼 모든 종목이 단타의 도구가 된 상황에서 여러분은 파도에 휩쓸려 같이 노를 저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파도가 잠잠해지길 기다리며 지도를 보시겠습니까? 수익률 1위라는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단타 지옥의 민낯,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 비만 치료제 시장이 요즘 뜨겁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다퉈 신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도 독자 기술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비만약 관련 대형 기술 이전 계약 규모가 22조 원에서 66조 원으로 3배나 뛰었습니다. 계약 건수도 7건에서 17건으로 2배 이상 늘었는데요. 비만약이 제약업계의 새로운 황금알로 떠오른 겁니다. 올해 비만약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감량의 질입니다. 단순히 체중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근육은 지키면서 지방만 태우는 기술이 중요해졌어요. 여기에 월 1회 주사나 하루 한 알 복용처럼 편의성을 높인 제형 개발 경쟁도 치열합니다. 한미약품은 올 하반기 국내 첫 비만 치료제를 출시합니다. 한국인 체형에 맞춘 GLP-1 계열 약물인데요. 글로벌 약물과 효과는 비슷하지만 부작용은 줄이고 가격은 낮췄다는 게 강점입니다. 평택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한미약품의 또 다른 파이프라인 HM17321은 더 흥미없습니다. 기존 약들과 달리 지방을 태우면서 근육을 늘리는 이중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요. 현재 글로벌 임상 1상이 진행 중입니다. 일동제약은 먹는 비만약으로 승부를 겁니다. 저분자 화합물 기반이라 주사제보다 대량 생산이 쉽고 제조 효율도 높습니다. 임상 1상에서 간 기능 개선 데이터까지 확보해 글로벌 기술 이전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D&D 파마텍은 오랄 링크라는 특수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래 주사로 맞아야 하는 펩타이드를 먹는 약으로 바꾸는 플랫폼인데요. 이 기술이 적용된 경구용 비만약이 현재 북미에서 임상 중입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도 주요 트렌드입니다. 주 1회 맞던 약을 한 달에 한 번, 심지어 분기에 한 번만 맞아도 되게 만드는 기술이죠. 펩트론, G2G 바이오, 인벤티지랩 같은 국내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글로벌 빅파마와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만약 시장의 성장은 숫자로도 증명됩니다. 글로벌 시장 규모는 매년 두 자릿수로 커지고 있고 2030년이면 100조 원을 넘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K바이오 기업들에게는 글로벌 무대로 나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비만약 경쟁의 핵심은 결국 차별화입니다. 근손실 없이 체중만 줄이기, 부작용 최소화하기, 복용 편의성 높이기,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잡는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게 될 겁니다. K바이오의 독자 기술이 글로벌 무대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 논밭에서 로봇이 스스로 농사짓는 풍경을 상상해 보셨나요? 단순히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국내 농기계 기업 대동이 인공지능을 만난 뒤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인구는 줄고 일할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는 아주 심각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자동화 농업이 필수가 되었는데요. 대동은 이 지점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정밀 농업이라는 기술입니다. 인공지능이 토양의 상태를 분석하고 올해 수확량이 얼마나 될지 미리 예측해서 농사 전체를 관리해 주는 건데요. 지난해에만 여의도 면적의 수배에 달하는 땅에서 이 서비스가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정밀 농업의 핵심은 비료는 적게 쓰면서 수확량은 오히려 늘리는 마법 같은 효율성이 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각 농지의 특성에 딱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그 규모를 작년보다 7배나 더 키울 예정입니다. 농기계들도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는 카메라와 인공지능 시각 기술을 장착한 비전 AI 트랙터가 상용화되는데요. 기존에는 GPS 경로만 따라갔다면 이제는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인식하고 돌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농민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로봇도 등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출시될 음성인식 운반 로봇은 복잡한 조작 없이 말 한마디로 제어가 가능한데요. 정부의 신기술 인증까지 받으면서 농가 보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동은 기계만 만드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경쟁력도 높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손을 잡고 농업 AI 에이전트를 공동 개발 중인데요. 마치 비서처럼 영농일지를 기록하고 관리해주는 똑똑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1년 전 출시된 농업 상담 챗봇 AI 대동이는 벌써 누적 질문수가 1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농민들이 궁금해하는 농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답변해주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현장의 반응이 아주 뜨거운 상황입니다. 대동이 이런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건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200억 원에 가까운 비용을 쏟아부으며 전통적인 농기계 제조사를 넘어 인공지능 로보틱스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김준식 회장은 올해를 AI 대전환의 원년으로 선언했습니다. 전사적인 혁신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요. 농업의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된 셈입니다. 시선은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동의 매출 중 무려 76%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미와 유럽 시장은 자율주행과 데이터 기반 농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올해 안으로 북미 시장에 자율주행 트랙터를 출시해 글로벌 AI 농기계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인데요. 각 나라의 토양과 기후에 맞춘 최적화된 제품 개발을 위해 글로벌 실증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대동은 인공지능을 통해 농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계 제작에서 벗어나 데이터로 토양과 수확을 관리하는 정밀 농업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움직이는 트랙터와 말을 알아듣는 로봇과 그리고 똑똑한 소프트웨어 비서까지 이 모든 기술은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의 수익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래의 농장은 더 이상 고된 노동의 현장이 아니라 첨단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한 공간이 될 텐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인공지능 농업 기술이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술이 바꾸는 우리 농촌의 모습,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알찬 경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차 주가가 하루 만에 8% 넘게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 91조 원을 돌파하며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코스피 3위에 올랐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건 CES 2026에서 시작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세상에 처음 공개한 거죠. 2021년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로봇입니다. 아틀라스는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두 팔로 물건을 집어 올립니다. 공장에서 사람 대신 일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요. 단순한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아틀라스의 구체적인 양산 로드맵까지 공개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와 손잡고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상용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었는데요. AP통신 같은 세계적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사람처럼 생기고 사람을 대신해 일하는 로봇 개발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왜 자동차 회사가 로봇에 투자하는 걸까요?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이 이동수단에서 이동하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면 운전자는 뭘 할까요? 차 안에서 일하거나 쉴 수 있겠죠. 이때 로봇이 짐을 옮기고 문을 열어주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에 현대차가 투자한 금액은 약 1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당시엔 왜 로봇 회사를 일하는 의문도 있었는데요. 4년 만에 빛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증권가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대신증권은 현대차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11% 올린 50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로보틱스 사업 가치가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기존에 적용하던 할인 요인이 제거됐다는 게 증권가의 설명입니다. 그동안 현대차 주가엔 자동차만 만드는 회사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거든요. 새해 들어 현대차 주가는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단순히 자동차를 잘 팔아서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틀라스를 실제로 공장에 투입되고 수익을 내려면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는데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쟁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현대차가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구글 딥마인드와 협력해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둘째, 세계 언론의 호평과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향이 이어지며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8% 넘게 뛰었고요. 셋째, 현대차 시가총액이 91조 원을 넘어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치고 코스피 3위에 올랐습니다. 로보틱스 가치가 기업 가치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한 겁니다. 자동차 회사가 로봇으로 주가를 올린 시대, 현대차의 도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이고, 철수 씨, 표정이 왜 그래요? 갖고 있는 배터리 주식이 또 파랗게 질렸나요? 하긴 요즘 뉴스만 틀면 전기차 안 팔린다, 캐짐이다 말이 많죠. 들을수록 마음이 덜컥할 수밖에요. 확실히 전기차 시장 성장세가 예전 같진 않습니다. 완성차 업체들이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배터리 공장 가동률도 예전만 못하다는 소식이 들리니까요. 그러니 다들 걱정하죠. 국내 배터리 3사 이대로 위기인가 하고요. 그런데 철수 씨,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배터리 3사에겐 전기차 말고도 점점 비중이 커지는 수익 동아줄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ESS가 낯설다고요? 쉽게 말해서 전기를 담아두는 초대형 보조 배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죠. 최근 열린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여기서 낙찰을 받으면 최대 15년 동안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을 받는 장기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기차 판매가 출렁여도 ESS 쪽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이 기회를 잡으려고 LG, 삼성, SK 모두 국내에 ESS용 생산기지를 짓고 있습니다. 오창, 서산, 울산이 새로운 배터리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죠. 여기서 쓰이는 무기도 바뀌고 있습니다. 비싼 3원계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화재에 강한 LFP 배터리가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 그동안 중국 비중이 컸던 영역에 국내 기업들이 도전장을 던진 셈입니다. 국내에 공장을 짓고 LFP 기술을 개발한다는 건 엔지니어, 생산관리직 등 관련 일자리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싸게 부른다고 낙찰되는 건 아닙니다. 이번 입찰의 핵심은 안전과 국내 기여도예요. 과거 화재 사고 이후로 이제는 가격보다 얼마나 안전하고 국산 기술을 얼마나 쓰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삼성 SDI는 이미 1차 입찰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국내산 소재를 많이 쓰고 안정성을 강조한 전략이 통했죠. 반면 LG와 SK는 LFP의 가격 경쟁력과 강화된 안전 기술로 다음 입찰에서 반격을 노리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더 안전하게 그리고 얼마나 국산 기술과 소재로 만드느냐가 승부처입니다.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기술력과 신뢰를 두고 벌이는 장기전인 셈이죠. 제주도에선 전기를 주식처럼 사고 파는 차익거래 시장도 시도됩니다. 전기가 쌀 때 충전하고 비쌀 때 방전해 차익을 노리는 구조라 에너지와 금융이 섞인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는 거죠. 어때요, 철수 씨? 전기차 시장이 잠깐 주춤해도 배터리 3사가 ESS 같은 새 축을 키우며 버텨보려는 그림이 조금은 보이죠? 지금의 조정장은 체질 개선을 위한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1조 원 안팎으로 거론되는 ESS 사업을 놓고 경쟁하며 내실을 다지는 이 시기를 지나면 우리 기업들이 더 단단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글로벌 경쟁, 정책 변화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안해하지만 하지 말고 기업들이 어디에 돈을 쓰고 어떤 기술에 미래를 거는지 지켜보자고요. 다음에도 돈 되는 경제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여러분, 지금 한국 증시가 그야말로 역대급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 4,9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는데요. 꿈의 숫자라고 불리는 5,000피 고지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놀랍게도 12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적인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 초반에는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지수를 위로 힘차게 밀어올렸습니다. 시장의 에너지가 정말 대단한데요. 이번 상승장의 특징은 바통터치가 아주 예술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증시를 이끌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들이 잠시 숨을 고르자 이번에는 자동차주들이 화력을 뿜어내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기세가 무서운데요. 하루 만에 13% 넘게 급등하며 시가총액 3위 자리를 꿰찼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기업 가치가 40%나 뛰면서 사상 처음으로 시총 9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자동차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단순히 차를 잘 팔아서만이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해외에서 극찬을 받으면서 미래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의 묻지마 매수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무려 7거래일 연속으로 우리 주식을 쓸어 담고 있는데요. 이 기간에만 5조 원 넘는 돈을 쏟아부으며 지수 방어와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제 분위기인 시장에서 홀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수 하락에 베팅한 곧벗이 투자자들인데요. 올라도 너무 올랐다, 이제는 떨어지겠지라는 생각에 하락장 상품에 올라탄 개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개미들의 기대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연초 이후 곧버스 ETF 수익률은 마이너스 26%를 기록하며 처참한 성적을 거뒀는데요. 지수가 오를수록 손실이 복리로 쌓이는 구조라 타격이 훨씬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하락 배팅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1,400억 원어치나 곧버스를 더 사들였는데요. 조정이 올 것이라는 심리적 피로감이 공포보다 컸던 모양입니다. 반대로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긴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방산, 조선,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들은 연초 대비 최대 68%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요. 가는 말이 더 무섭게 달린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하락을 논하기엔 이르다고 입을 모읍니다. 코스피 순이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여전히 견고하기 때문인데요. 내년까지 이어질 이익 성장세가 지수를 받침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코스피 목표 주가를 무려 5,600선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급등에 피로감이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실적 가시성은 그 어느 때보다 뚜렷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시장은 반도체에서 자동차, 로봇으로 이어지는 순환 매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돌아가며 불기둥을 세우고 있어 지수가 쉽게 꺾이지 않는 아주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는 중인데요. 물론 급등 뒤에는 언제든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하락과 일시적인 숨고르기는 구분해야 하는데요. 무리하게 하락에 베팅하기보다는 시장의 주도주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볼 때입니다.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 속의 숫자였지만 이제는 현실이 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랠리의 끝은 어디일지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 증시로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계좌도 코스피 지수처럼 시원하게 질주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국민주 삼성전자가 장중 15만 원을 돌파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요. 아침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어두웠지만 보란듯이 반등에 성공하며 15만 전자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작은 조금 불안했는데요. 홍라희 전 관장의 대규모 지분 매각 소식이 들려오며 주가가 1% 넘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매수세가 이 물량을 모두 받아내며 주가를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힘은 역시 인공지능, AI였습니다. AI 투자 확대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삼성전자에 거대한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실적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 영업이익이 무려 2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200% 넘게 급증한 수치이자 7년 만에 거둔 역대 최대 실적인데요. 연간 매출 또한 3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도 아주 좋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전 세계 반도체 투자 심리에 불을 지폈는데요. AI 칩 수요가 상상을 초월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죠. TSMC의 이익률은 시장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같은 배를 탄 삼성전자에게도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벌써 20만 전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단순한 일시적 호황을 넘어선 초강세장이 시작됐다는 분석인데요. 메모리 생산 능력이 세계 1위인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서버용 D램 공급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1분기 공급 부족 현상이 작년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는데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니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무려 145조 원에 달합니다. 작년보다 3배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여기에 엔비디아로의 차세대 HBM4 공급이 성공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때 우려되었던 HBM 경쟁력도 이제는 완전히 회복했다는 평가입니다. 경쟁사들보다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이며 다시 시장의 주도권을 꽉 쥐는 모습인데요. 기술의 삼성이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더 환호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역대급 주주 환원 보따리인데요. 삼성전자가 벌어들인 돈 중 특별 환원 재원만 무려 4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을 40%로만 잡아도 주당 5천 원이 넘는 추가 배당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연간 배당 수익률이 4.7%에 달하는데 이는 웬만한 은행이자보다 높은 수준이죠. 결국 이번 15만 전자 등극은 탄탄한 실적, AI라는 강력한 엔진, 그리고 주주를 생각하는 배당 매력이 3박자를 이룬 결과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가진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기술력이 시간이 갈수록 더 빛을 발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시장 상황에서 가격 결정권까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관련 매도 물량이라는 악재마저 가볍게 뚫어버린 삼성전자의 저력이 놀랍습니다. 이제는 15만 원을 넘어 20만 원이라는 꿈의 숫자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삼성전자 계좌에도 따뜻한 훈풍이 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경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대 해운사 HMM을 둘러싼 거대한 쩐의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가장 먼저 깃발을 든 곳은 바로 동원그룹인데요. 2년 전 하림에게 밀려 고배를 마셨던 동원이 이번에는 차원이 다른 2조 원짜리 실탄장전을 선언하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동원그룹이 꺼낸 비장의 카드는 바로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의 계열사 매각입니다. 동원산업이 가진 스타키스트 지분 전량을 동원 F&B에 2조 원을 받고 넘기는 건데요. 참치캔으로 유명한 알짜 기업을 집안끼리 사고 팔아 현금을 한 곳으로 몰아주는 전략입니다. 동원 F&B는 이 2조 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현금뿐만 아니라 스타키스트 주식을 담보로 대규모 대출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보 인정 비율을 70%까지 꽉 채워 1조 5천억 원을 빌릴 계획인데요.
그만큼 HMM 인수를 향한 김재철 명예회장의 집념이 대단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동원이 이토록 HMM에 집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산과 식품, 소재를 넘어 해운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춰 글로벌 종합 물류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건데요. HMM만 품는다면 육해공을 아우르는 완벽한 물류 밸류 체인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2년 전보다 HMM의 몸값이 훌쩍 뛰었기 때문인데요. 산업은행이 보유한 지분 가치만 해도 최소 6조 원에서 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원이 마련한 2조 원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동원은 추가 유동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재동에 있는 대형 빌딩을 팔거나 자산 유동화를 통해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인데요. 가용자산을 총동원해서라도 이번에는 반드시 승기를 잡겠다는 비장함이 믿겨집니다. 이번 스타키스트 매각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원 F&B를 중심으로 식품 사업을 수직 계열화하는 효과도 있는데요. 미국 유통망을 가진 스타키스트에 동원 F&B의 김과 만두 같은 K푸드를 얹어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즉, 동원 F&B는 식품 중간 지주사로 진화하고 지주사인 동원 산업은 M&A와 신사업 투자에만 집중하는 구조로 재편되는 겁니다. 2030년까지 그룹 매출 16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의 중심에 바로 이번 2조 원 빅딜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원이 서두르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경쟁자 포스코그룹의 등장 때문인데요. 포스코는 지난해부터 자체 TF를 꾸려 HMM 인수 실익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습니다. 자본력 면에서 압도적인 공룡 포스코가 참전한다면 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포스코는 물류비 절감과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HMM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막대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포스코가 입찰에 참여하는 순간 동원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적수가 될 전망인데요. 해운업계는 벌써 동원 대 포스코의 쩐의 전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 인수전의 승자였던 하림그룹도 무시할 수 없는 복병입니다. 최근 양재동 물류단지 개발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자금 조달 여력이 다시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호반그룹이라는 든든한 우군과 다시 연합할 가능성도 제기되며 HMM 인수전은 3파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산업은행도 매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박상진 산업은행 회장은 올해를 HMM 민영화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주식가치 평가실사에 착수하는 등 물밑 작업을 끝낸 상태라 조만간 공식적인 매각 공고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동원은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를 2조 원에 팔아 HMM 인수 실탄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동원 F&B를 식품 중간 지주사로 세워 K푸드 글로벌 확장을 노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꾀하고 있습니다. 셋째, 포스코와 하림 등 거무급 경쟁자들이 등판하며 HMM 몸값은 최대 10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넷째, 산업은행이 올해 안에 매각을 매듭 지으려 하는 만큼 상반기 중으로 본격적인 입찰 경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싸움의 승패는 누가 더 확실한 자금 동원 능력을 증명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지난번 하림의 사례처럼 자금 계획에 의구심이 생기면 최종 협상이 깨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동원의 2조 원 배팅이 과연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해운의 자존심 HMM은 과연 누구의 품에 안기게 될까요? 바다를 제패하기 위한 기업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업이 HMM의 새 주인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줍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워런 버핏은 복리의 마법이 내 자산의 BTS가 돌아옵니다. 90%를 2년여간의 65세 이후에 공백을 벌게 깨고 해줬다고 완전체 말했습니다. 컴백을 앞둔 아인슈타인도 BTS. 이 복리를 소식에 인류 증권가가 최고의 발명 술렁이고 중 있는데요. 하나라고 칭찬했는데요. 오늘은 BTS 도대체 컴백이 복리가 하이브 뭐길래 주가에 이렇게 어떤 대단한 영향을 걸까요? 미칠지 이자 계산 살펴보겠습니다. 방법은 크게 DS 투자증권이 복리 하이브 두 목표 가지로 주가를 나뉩니다. 무려 같은 금액을 22.8% 같은 기간 올렸습니다. 예치해도 기존 계산 방법에 목표가에서 따라 반응 45만 이자가 원으로 완전히 상향 달라지는데요. 조정했는데요. 먼저 투자 의견은 단리부터 매수를 알아볼게요. 유지했습니다. 단리는 핵심 홀 이유는 단자를 단 하나, 쓰는데요. BTS의 원금에만 복귀입니다.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BTS는 올해 1년을 신곡 발매와 예치하든 함께 10년을 글로벌 예치하든 월드 투어를 매번 시작합니다. 똑같은 총 금액의 이자만 79회 받게 되죠. 공연으로 약 대부분의 450만 예적금이 명을 동원할 바로 이 것으로 단리 예상되는데요. 방식입니다. 반면 규모만 복리는 봐도 겹칠 어마어마하죠. 복자를 쓰는데요. 공연 수익만 원금에 1조 원이 붙은 넘을 이자가 것으로 다시 추정됩니다. 원금이 되어 여기에 거기에 MD, 또 이자가 즉 붙는 굿즈 매출 방식입니다. 4천억 원을 이자에 더하면 이자가 BTS 붙는다는 게 관련 핵심이에요. 매출만 1조 구체적인 5천억 숫자로 원에 달하게 비교해볼게요. 되는데요.
연 수익성도 10% 주목할 금리로 만합니다. 1,000만 원을 공연 5년간 부문 예치한다고 영업이익률이 가정하겠습니다. 20%에 이를 것으로 단리 전망되는데요. 방식이라면 매년 100만 영업이익으로 원씩 환산하면 약 5년간 총 3천억 원 수준이 500만 원의 됩니다. 이자를 받게 됩니다. 비결이 하지만 뭘까요? 복리 먼저 방식이라면 이야기가 스타디움급 달라집니다. 대형 공연장을 1년 활용합니다. 차에는 100만 원, 360도 2년 개방형 차에는 무대 110만 구조로 원, 좌석수를 3년 차에는 극대화했고요. 121만 원. 다이나믹 이렇게 프라이싱, 이자가 즉 점점 수요에 따라 불어나 가격을 조정하는 5년간 총 전략도 적용됩니다. 610만 원의 이자를 이런 받게 되는데요. 전략들이 단리와 객단가 상승으로 복리의 이자 이어지는 차이가 거죠. 무려 같은 110만 공연 원입니다. 횟수라도 매출은 더 5년만 커지는 지나도 이 구조입니다.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플랫폼 기업들이 투자 쓰는 기간이 가격 10년으로 전략이 늘어나면 공연 이 시장에도 차이는 적용되고 약 있는 셈이에요. 600만 원까지 벌어집니다. 하이브 전체 복리를 실적 이해하는데 전망도 유용한 크게 도구가 개선됐습니다. 바로 72 올해 연결 법칙입니다. 매출은 4조 71을 140억 원으로 연간 수익률로 전년 대비 나누면 원금이 51.9% 2배가 증가할 되는데 것으로 걸리는 보이는데요. 시간이 나오는데요. 영업이익은 연 더 3% 극적입니다. 금리라면 5,0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24년이 걸린다는 960% 계산이 증가 나옵니다. 전망인데요. 반대로 활용할 수도 거의 있어요. 10배 가까이 10년 뛰는 안에 셈입니다. 원금을 2배로 BTS 만들고 효과가 싶다면 이 정도로 큽니다. 71을 10으로 다만 나눠서 단기적으로는 7.2% 조심해야 할 부분도 수익률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2025년 투자 목표를 4분기 세울 때 실적은 시장 유용한 기대치를 공식입니다. 하회할 복리 효과를 전망인데요. 제대로 누리려면 매출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87억 원, 첫 번째는 영업이익은 하루라도 빨리 25억 원에 시작하는 그칠 겁니다. 것으로 보입니다. 복리는 왜 시간이 그럴까요? 지날수록 그 위력이 미국 법인 기하급수적으로 구조재편 커지거든요. 비용이 두 번째는 발생했고요. 투자와 라틴 IP 병행하는 겁니다. 개발비와 게임 부문 요즘처럼 부진도 예금 영향을 이자율이 낮을 미쳤습니다. 때는 복리 신사업 효과가 투자가 제한적이에요. 단기 실적을 주식이나 눌렀다고 볼 수 펀드 있겠네요. 같은 투자 상품에서 그래도 발생한 밝은 소식이 수익을 있습니다. 재투자하면 BTS 더 큰 지민과 복리 효과를 볼수 전국의 있습니다. 디즈니 세 플러스 번째는 콘텐츠가 투자 실적에 수익의 반영되기 재투자입니다. 시작했는데요. 콘텐츠 예적금이 부문은 만기되면 성장이 기대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정리하면 합쳐서 이렇습니다. 다시 새로운 상품에 BTS 예치하는 컴백으로 거죠. 하이브 목표 이렇게 주가가 계속 굴리면 복리 22.8% 상품이 상향됐고요. 아니어도 복리 효과를 핵심은 누릴 수 있어요. 79회 월드 정리하자면 투어와 1조 복리는 5천억 원 이자의 규모의 매출 이자가 기대입니다. 붙어 돈이 눈덩이처럼 수익성 측면에서는 불어나는 마법 같은 스타디움 효과입니다. 공연과 다이나믹 단 프라이싱이 시간이 객단가를 높이고요. 짧은 기간에는 공연 단위와 영업이익률 큰 차이가 없지만 20%로 3천억 시간이 원 수익이 지날수록 그 전망됩니다. 차이는 어마어마해집니다. 리스크 요인도 워런 있습니다. 버핏이 복리의 단기 마법을 실적은 강조한 이유를 이제 구조재편 비용으로 아시겠죠? 부진하고요. 일찍 게임 시작해서 부문 회복 꾸준히 여부도 재투자하는 지켜봐야 것. 합니다. 이게 바로 하지만 부를 연간 쌓는 기준으로는 가장 확실한 실적 방법입니다. 대폭 개선이 여러분도 예상되네요. 지금 당장 시작해 보세요. BTS 한 팀이 소액이라도 움직이면 괜찮습니다. 조단위 매출이 중요한 건 따라옵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K-팝의 경제적 10년 후, 파급력이 20년 어느 후 정도인지 여러분의 보여주는 통장을 보면 사례인데요. 복리의 앞으로의 마법을 행보가 직접 더 경험하실 기대됩니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단리와 복리 그리고 72 법칙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복리 효과를 BTS가 극대화하는 돌아옵니다. 풍차 돌리기 2년여간의 전략을 소개해드릴게요. 공백을 깨고 구독과 완전체 좋아요 컴백을 잊지 앞둔 마세요. 국내 제약사들이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온 신약들의 운명이 올해 결정됩니다. 관절염부터 지방간, 통풍까지 세계 시장을 겨냥한 핵심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결과가 속속 공개되는데요. 성공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 신약의 새 역사가 쓰입니다. 첫 주자는 코오롱 티슈진의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TGC입니다. 이 약은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손상된 연골 자체를 재생시키는 세계 최초의 근본 치료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 7월 미국 임상 3상 결과가 발표되는데요. 과거 국내에서는 관절 구조 회복을 입증할 정밀 데이터가 부족해서 증상 완화제로만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임상에서는 MRI 등 영상 분석을 대폭 강화했고요. 이상에서 이미 연골 재생 가능성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만약 근본 치료제로 승인된다면 시장 규모는 연간 최대 82억 달러, 우리 돈 약 1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오롱 티슈지는 내년 중 FDA의 품목 허가를 신청하고 글로벌 제약사로의 기술 수출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주자는 JW 중해제약의 통풍 신약 에파미뉴라드입니다. 통풍 환자 대부분은 몸에서 요산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생기는 질환인데요. 기존 배출 촉진제들은 간 독성이나 요로결석 같은 부작용 때문에 FDA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에파미뉴라드는 임상 이상에서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고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에게도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기존 약들이 실패한 바로 그 지점을 돌파한 셈이죠. 올해 말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나옵니다. 이미 중국 심시어제약과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요. 3상 결과가 좋으면 유럽과 미국의 대형 제약사들과도 추가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풍 시장에서 새로운 표준 치료제가 탄생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빅파마에 수출된 신약 후보들의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미국 머크에 기술 수출한 지방간염 치료제 에피노페그 듀타이드의 임상 2비상 결과가 올 상반기 공개되는데요. 최근 머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이 약물을 언급하지 않아 주가가 하락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미약품 측은 임상이 지난해 12월 완료돼 아직 데이터 확인이 어려운 시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상반기 주요 학회에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종근당이 노바티스에 수출한 신방세동 치료제 CKD-110도 올 하반기 임상 이상 주요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약은 원래 희귀질환 치료제로 개발됐는데요. 심근세포 안의 단백질 응집을 조절하는 독특한 기전이 주목받으면서 신방세동 치료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종근당이 진행한 미국과 유럽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이 확인됐고요. 노바티스가 지난해 5월부터 2상을 진행 중입니다. 하반기부터 임상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4개 신약의 임상 결과가 연내 모두 공개되는 건데요. 단순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종 허가 범위와 시장 규모, 그리고 추가 기술 수출의 가능성까지 모두 결정되는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의 TGC는 세계 최초 연골 재생 치료제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요. JW 중해제약의 에파미뉴라드는 기존 약들의 부작용을 극복한 안전한 통풍 치료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미약품과 종근당의 수출 신약들은 이미 글로벌 빅파마의 선택을 받았지만요. 임상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시장 확대가 결정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추가 기술료와 로열티 수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업계는 올해를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신약 개발 역량을 입증하는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년간 쌓아온 연구개발 투자가 결실을 맺으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부은 만큼 실패의 리스크도 큽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메이드 인 코리아 신약이 세계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올 한 해 국내 제약사들의 도전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환율이 미쳤습니다. 1,470원을 넘어서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소리 나오는데 우리 서학개미들은 오히려 미국 주식에 251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2주 만에 10조 원이 넘는 돈이 태평양 건너로 도망갔는데 이거 진짜 장난 아닙니다. 결국 이 상황 때문에 내 계좌만 파란불인가 싶으실 텐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환율이 비싸서 손해볼 것 같아도 사람들은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이 낫다며 전 재산을 달러로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10조 원이면 삼성전자 주식을 몇 주나 살 수 있는 돌인데 말이죠. 개미들이 가장 사랑하는 건 역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입니다. 무려 40조 원어치나 들고 있는데요. 여기에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불나방 종목들까지 싹쓸이 중입니다. 심지어 오를 때 3배로 막는 초고위험 ETF에도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은 텅텅 비어가고 미국만 파티 중이니 정부도 드디어 멘붕이 왔습니다. 이대로 두면 한국 증시 망한다는 공포감이 덮친 거죠. 그래서 정부가 서학개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역대급 금싸빠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증권사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했습니다. 그런데 서학개미 자금이 250조 원을 넘기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규제를 안 풀면 시장 자체가 고사할 판이라 정부가 숨겨왔던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바로 세금 영원 카드입니다. 해외 주식 팔아서 수익 나면 원래 20% 세금 떼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돈으로 한국 주식 사서 1년만 버티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받겠답니다. 제발 돌아만 와줘. 세금은 봐줄게. 라고 비는 수준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주식은 재미없어서 안 해. 라는 분들을 위해 미국에만 있던 화끈한 3배 수익 상품을 한국에도 상장시킨답니다. 미국까지 안 가도 한국에서 화끈하게 베팅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겠다는 거죠. 하지만 개미들은 차갑습니다. 세금 좀 깎아준다고 잡주 천국인 한국 증시에 돌아가겠냐는 반응이 많거든요. 기업들이 주주들 뒤통수 치는 문제부터 해결 안 되면 아무리 사탕 발림 해봐도 소용없다는 독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모두가 미국에만 남는 건 아닙니다. 머리 좋은 큰손들은 이미 세금 20% 아끼는 게 어디냐며 계산기 두드리고 있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 무턱대고 돌아오지 말고 실적 탄탄한 진짜 우량주가 뭔지부터 골라내야 합니다. 여러분 메모하세요. 테슬라나 엔비디아로 대박난 분들은 곧 나올 정부 발표 날짜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세금 수천만 원 낼 걸 영원으로 줄여서 한국 주식으로 갈아탈 황금 찬스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돈 냄새 맡는 사람들은 벌써 움직입니다. 국내 복귀 계좌라는 단어가 들리면 바로 증권사에 전화 돌려야 합니다. 남들보다 1분 먼저 움직여야 세금 아끼고 수익도 챙기는 법이죠. 여러분은 20% 세금 혜택을 받고 한국 증시로 유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버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 개미들은 오히려 하락의 전 재상을 거는 역주행에 나섰는데요. 어제 하루에만 무려 860억 원이라는 역대급 자금이 곧버스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 광기 어린 베팅 때문에 여러분의 계좌가 종이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수가 오를수록 내 돈이 2배로 증발하는 무시무시한 상품에 개미들이 물타기를 시작한 건데요. 시장이 축포를 터뜨릴 때 누군가는 지옥 같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견디며 비가 오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셈입니다. 설마 여기서 더 오르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지수가 4,900을 돌파하자마자 고점이라고 확신한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장 ETF를 쓸어 담았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비웃기라도 하듯 위로 치솟았고 개미들은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수준을 넘어 아예 자산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곧버스 상품들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처참함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37%를 기록하며 전체 ETF 중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외국인들이 주식을 쓸어 담을 때 우리 개미들은 불타는 집안에서 하락이라는 글자만 외치고 있는 꼴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현상을 극도로 경계하며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요. 사실 곧버스 가격은 이미 주당 1,000원 밑으로 떨어진 동전주 신세가 됐습니다. 가격이 낮아지니 만만해 보이지만 이건 사실 끝이 없는 늪에 빠진 것과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업계에서는 개미들의 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개미들이 대거 하락에 베팅할 때 오히려 지수가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개미들의 공포를 먹고 지수를 더 끌어올리며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피해야 할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코덱스 투백 선물 인버스 2X처럼 레버리지가 붙은 역추종 상품들인데요. 이런 상품은 횡보만 해도 가치가 깎여나가는 콘텐고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고점 같다는 느낌만으로 접근했다가는 원금이 순식간에 반토막 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달 일평균 거래량은 지난달보다 85%나 폭증하며 투기판으로 변질됐습니다. 이른 돈을 메꾸려고 더 큰 돈을 넣는 물타기 수요가 단타 매매와 뒤섞여버린 건데요. 시장의 흐름에 맞서려다가 오히려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는 형국이라 전문가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자가 패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미 코덱스 레버리지를 던지며 차익을 실현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개미들은 떨어질 때까지 버티겠다는 오기로 버티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여러분의 오기를 들어줄까요? 아니면 차가운 현실을 보여줄까요? 이제 5,000포인트를 앞두고 시장은 극도의 경계 심리와 환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건 내 판단이 무조건 맞다는 고집입니다. 지표는 상승을 가리키는데 내 계좌만 하락에 걸려 있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에 가까운 도박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는 항상 이런 비명 섞인 물타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할지 아니면 끝까지 하락에 베팅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시간인데요. 확실한 건 시장은 개미들이 모두 하락을 외칠 때 오히려 더 가혹하게 위로 달려나갈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코스피 5000 시대,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과열된 시장에서 곧버스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파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증시 대체 어디까지 오르는 걸까요? 최근 월가의 한 운용사가 깜짝 전망을 내놨습니다. S&P 500 지수가 8,500까지 갈 수 있다는 건데요. 과연 그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이 전망을 내놓은 것은 퍼트넘 인베스트먼트입니다. 1937년에 설립된 프랭클린 템플턴 산하 운용사로 현재 약 219조 원의 자산을 굴리고 있는데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곳이죠. 퍼트넘은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안에 S&P 500이 8,500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핵심 근거는 두 가지인데요. 바로 기업 실적 성장과 인공지능을 통한 생산성 향상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투자 규모부터 살펴보면요. 초대형 데이터 서비스 기업들만 해도 약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0조 원이 넘는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죠. 이 투자는 단순히 AI 기업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전력 생산과 송전 인프라까지 새로운 투자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경제 전반으로 돈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융 환경도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동반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돈줄이 풀리고 있는데요.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죠. 미국 은행들의 건전성도 양호합니다. 자본 비율은 높게 유지되고 있고 연체율은 평균 이하 수준인데요. 금융 시스템이 튼튼하다는 뜻이죠.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 부담이 줄어들면 소비와 투자 여력이 커지는데요. 이것도 긍정적 신호입니다. 추가적인 호재도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침체를 겪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동산은 경기의 바로미터이기도 하죠.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도 기대 요인입니다.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 일자리와 소비가 늘어나는데요. 경제 전반에 선순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이미 상당히 높다는 점은 부담인데요. 높은 밸류에이션은 언제든 변동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대규모 AI 투자도 양날의 검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클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출렁임을 각오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아마존은 역사적 저점 수준이고 엔비디아도 10년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데요.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제외한 기업들의 성장 기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특정 종목에만 쏠리지 않고 넓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건강한 상승의 신호로 볼 수 있죠. 퍼트넘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단기 변동성은 불가피하지만 AI가 구조적 변화를 이끄는 환경에서 중장기 상승 여력은 여전히 크다고요. S&P 500 8,500, 꿈 같은 숫자일까요? 아니면 현실이 될까요? 확실한 건 시장은 늘 예상을 뛰어넘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늘 하루에만 2% 넘게 빠지며 국장 전체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기분 좋게 출발했던 현대차마저 사상 첫 시총 100조 원을 찍자마자 매도 폭탄을 맞고 주저앉았는데요. 결국 우리 계좌의 핵심인 반도체와 자동차 종목들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세에 급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잘 나가던 K증시의 발목을 잡은 건 기업 실적이 아니라 바로 바다 건너 들려온 관세 리스크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반도체 기업들을 타겟으로 고율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AI 열풍을 타고 돈 냄새를 맡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 소식에 가장 먼저 짐을 싸서 도망가기 시작한 건데요. 특히 오늘 오전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매도세를 퍼부었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자 수익이 난 구간에서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관세 폭탄이 단순히 수치상의 손실보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를 예고한다고 경계합니다. 바로 글로벌 공급망 자체를 미국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하겠다는 압박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증권사들은 이번 발표를 예의주시하면서도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만약 이 관세가 현실화되면 우리 기업들이 공들여 쌓아온 AI 수익 모델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현대차의 경우를 보면 상황은 더 복잡합니다. 글로벌 판매 실적은 역대급인데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함께 대표적인 수출주로 묶여 도마 위에 같이 올라간 형국인데요. 투자자들은 현대차가 시총 100조를 돌파한 기쁨을 누릴 새도 없이 대외 정책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모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수출주가 하락장으로 직행하는 건 아닙니다. 이번 리스크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종목은 미국 내 생산시설이 없거나 현지 대응이 늦은 하이테크 제조사들입니다. 반대로 미국 현지 공장 가동률이 높거나 관세 면제 협상력이 있는 특정 티커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연한 성장이 아닌 정책 생존력을 따져야 할 때입니다. 관세 정책이 구체화되는 시점이 코스피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멈추고 반도체 대장주들이 안정을 찾는 날짜를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이 관세 폭탄 국면에서 삼전을 줍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탈출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테오젠이 4,2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발표했지만 주가는 5위로 떨어졌습니다. 시장은 왜 실망했을까요? 하지만 이 계약, 겉보기와 달리 훨씬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자회사와 최대 4,200억 원 규모의 피하 주사 제형 변경 기술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3% 넘게 떨어졌어요. 시장이 기대했던 것은 직전 아스트라제네카와의 1조 9천억 원급 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계약은 정말 실망스러운 걸까요? 천반에요. 이번에 적용되는 품목은 PD-1 면역항암제 도스탈리맙입니다. 면역항암제 시장에서 제형 변경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신호칸이에요. 면역항암제 시장이 얼마나 클까요? 지난해 기준 76조 원 규모입니다.
2030년에는 122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에요. 그중 PD1, PDL1 항암제가 70-80%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입니다. 왜 제형을 바꾸는 걸까요? 기존 정맥 주사는 30분에서 1시간이 걸립니다. 피하 주사로 바꾸면 1, 2분이면 끝나요. 환자 입장에선 엄청난 편의성 향상이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피하 주사는 지역 클리닉에서도 투약이 가능해집니다. 대형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니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거예요. 이미 1위 품목인 키트루다가 지난해 피하 주사 제형 상업화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2위 경쟁자들도 제형 변경에 뛰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GSK의 도스탈리맙이 그 신호탄이에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알테오젠의 경쟁사 할로자임은 타깃별 독점 계약을 맺어왔어요. PD1은 이미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의 옵티보에, PDL1은 로슈의 티센트릭에 적용됐습니다. 반면 알테오젠은 제품별 독점 계약을 맺습니다. 타깃이 아니라 제품 하나하나와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할로자임은 이미 PD1과 PDL1 타깃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추가 계약이 어렵습니다. 독점권을 줬으니까요. 반면 알테오젠은 같은 타깃이라도 다른 제품과 계속 계약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앞으로 나올 PD1, PDL1 면역 항암제 제형 변경 수요는 알테오젠이 사실상 독점하게 됩니다. 76조 원 시장에서 제형 변경 기술을 혼자 공급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증권 김선아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GSK는 매출 1조 원도 안 되는 파이프라인에 계약금 300억 원을 일시납했어요.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일찍 제형 변경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200억 원이라는 숫자는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계약이 의미하는 건 면역 항암제 시장 전체가 제형 변경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경쟁사는 타깃별 독점으로 묶여 있고 알테오젠은 제품별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76조 원 시장에서 제형 변경 파트너로 알테오젠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되는 구조예요. 앞으로 비슷한 규모의 계약들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주가 하락에 실망하기보다 중장기 관점에서 시장 구조 변화를 주목해야 할 타이밍이에요. 숫자보다 중요한 건 흐름입니다. 알테오젠의 4,200억 원 계약은 거대한 면역 항암제 시장이 제형 변경 시대로 본격 진입했다는 신호탄입니다. 긴 레이스는 이제 시작입니다. 유럽연합 EU가 무려 1경 5천조 원에 달하는 미국 국채와 주식을 통째로 내던지겠다는 역대급 자본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보복이 현실화되면 우리가 믿고 투자한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종목들까지 한순간에 폭락장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내 돈이 공중에 분해될 수도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발단은 그린란드 병합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전쟁입니다. 미국이 유럽에 관세 폭탄을 터뜨리려 하자 유럽은 그럼 우린 너희 빚증서와 주식을 다 팔아버리겠다며 판을 뒤엎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실제로 EU가 보유한 미국 국채는 전체 외국인 보유량의 40%인 3조 6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여기에 노르웨이 국영펀드까지 합세하면 미국 금융시장을 아예 마비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사실 월가에서는 이 시나리오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감히 실행하지 못했던 미국 자산 투매가 민주주의 동맹인 유럽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는 엄청난 공포니까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무시무시한 카드가 실제 실행되기는 매우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1경 원이 넘는 이 막대한 물량을 누가 받아줄 것이며 판돈을 대체 어디로 옮기겠느냐는 현실적인 벽 때문인데요. 게다가 미국 자산은 민간에 널리 퍼져 있어 정부가 지금 당장 팔아 라고 명령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럽 스스로의 금융시장까지 함께 붕괴하는 자폭 버튼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험악한 말이 오가는 이유는 관세 전쟁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25%의 관세를 매길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 수준인 2.6%까지 고꾸라질 전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반전은 따로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 비용의 96%를 사실은 외국인이 아닌 미국인들이 직접 지불하고 있다는 독일 연구소의 뼈 때리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국 관세 전쟁은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 나라 국민의 주머니를 털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모순적인 상황 때문에 증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실제 파국보다는 기싸움에 그칠 가능성에 무게를 둡니다. 하지만 당분간 달러 인덱스와 국채 금리의 변동성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럽 매출 비중이 높은 미국 기술주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2월 관세 발표 일정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유럽이 정말로 1경 원의 자산을 던져 미국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단순한 협상용 캐드라고 보시나요?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한국 바이오 기업이 미국 FDA로부터 차세대 항암제 임상 승인을 받아 화제입니다. 기존 항암제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기술이라는데요. 어떤 약이길래 주목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BL 바이오가 개발한 ABL206은 이중항체 ADC라는 신기술을 적용한 항암제입니다. ADC는 항체에 항암 성분을 실어 암세포만 골라 공격하는 방식인데요. 기존 단일항체 방식보다 2개 표적을 동시에 노린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약은 B7H3와 ROR1이라는 2가지 암세포 표지자를 동시에 겨냥합니다. 마치 2개의 열쇠로 암세포 문을 여는 셈이죠. 토포이소머레이스 1 억제제라는 항암 성분이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 증식을 막는 구조입니다. 이중항체 ADC는 세계적으로도 아직 초기 단계 기술입니다. ABL 바이오는 이 분야에서 계열 내 최초 신약 지위를 확보했는데요. 기존 단일항체 ADC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기술로 확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FDA는 지난 19일 ABL206의 일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서 FDA 승인은 안전성과 설계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죠. 본격적인 임상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약의 임상 개발을 미국 자회사 네옥바이오가 맡는다는 겁니다. ABL 바이오가 미국에 설립한 이중항체 ADC 전문 기업인데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전략적 구조로 해석됩니다. 네옥바이오는 ABL206 외에도 ABL209라는 또 다른 이중항체 ADC 후보 물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약 모두에 대한 글로벌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갖고 있죠. 차세대 ADC 파이프라인을 구축해가는 모습입니다. 임상 일정도 구체화됐습니다. 네옥바이오는 올해 상반기 두 후보 물질의 일상 임상을 시작할 계획인데요. 내년에는 초기 임상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상 임상은 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의 안전한 용량 범위를 찾고 체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찰하죠. 효능보다는 부작용 여부가 핵심 평가 항목입니다. 이중항체 ADC가 주목받는 이유는 정밀 타격 능력 때문입니다. 단일 표적만 노리면 암세포가 다른 경로로 회피할 수 있는데요. 2개 표적을 동시에 차단하면 내성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고형암 치료제 시장에서 미충족 수요는 여전히 큽니다. 기존 항암제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내성이 생긴 환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차세대 ADC 기술이 이런 틈새를 공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ABL 바이오는 이미 단일항체 ADC 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중항체 ADC는 그 노하우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결과물이죠. 기술 축적이 차세대 플랫폼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됩니다. 정리하면 한국 바이오 기업이 차세대 항암제 기술로 미국 FDA 임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중항체 ADC라는 신개념 접근법이 핵심이죠. 2개 표적 동시 공략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겠다는 전략입니다. 올해 상반기 임상이 시작되면 내년 초기 데이터가 나옵니다. 안전성과 초기 효능 신호가 확인되면 후속 임상으로 이어질 텐데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만큼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바이오 신약 개발은 긴 여정입니다. FDA 승인부터 시판까지 통상 10년 이상 걸리죠. 하지만 기술 혁신이 치료 공백을 메울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차세대 항암제 기술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한국 기업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중항체 ADC가 고형암 환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임상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ETF 투자자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AI 반도체 펀드가 특정 종목 하나 때문에 깡통 취급을 받으며 가격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원인은 바로 거래가 꽉 막혀버린 파두 때문입니다. 라이즈 AI 반도체 탑10 같은 상품들은 파두를 무려 8%나 담고 있는데요. 종목이 묶여버리니 ETF 전체 가치가 실제 자산보다 낮게 거래되는 마법 같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파두 리스크 때문에 여러분의 계좌 수익률이 남들보다 10%나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반도체 ETF가 30% 넘게 날아갈 때 파두를 담은 상품은 겨우 20% 초반에 머물며 투자자들의 속을 태우고 있는데요. 문제는 괴리율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ETF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낮은 음의 괴리율이 발생한 건데요. 지금 팔면 제값도 못 받고 헐값에 넘기는 꼴이라 나가지도 못하고 갇혀버린 투자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도대체 파두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난리일까요?
지난 2023년 상장 당시 내뱉었던 장밋빛 매출 전망이 알고 보니 텅 빈 강정이었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경영진이 기소되면서 거래가 정지됐고 그 불똥이 ETF로 튄 겁니다. 사실 증권사들과 자산운용사들은 이 상황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종목이 거래 정지되면 유동성 공급자인 LP들이 제대로 호가를 부를 수 없거든요. 위험을 피하려고 호가를 보수적으로 부르니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지수만 오르면 장땡 아니냐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파주 같은 시한톡탄이 ETF 안에 들어있는 순간 반도체 업황이 아무리 좋아도 내 ETF는 상승분을 온전히 먹지 못하는 절름발이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두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로봇 테마로 핫했던 유로메카도 투자 경고로 거래가 일시 정지되면서 관련 로봇 ETF들도 줄줄이 투자 유의 공시를 냈는데요. 테마주 ETF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모든 반도체 ETF가 다 위험한 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이 가진 계좌에서 구성 종목 탭을 확인해 보세요. 파두나 뉴로메카 같은 거래 정지 종목 비중이 높은 상품은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종목 리스트와 거래 정지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종목들은 미리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단순히 반도체니까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는 남들 파티할 때 혼자 소외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ETF를 고를 땐 지수 이름만 보지 말고 그 속에 담긴 독사과가 없는지 꼼꼼히 뜯어봐야 합니다. 운영사가 공시하는 괴리율 수치가 마이너스로 벌어져 있다면 그건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번 파두 사태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전히 국내 테마 ETF를 믿고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종목 하나하나 직접 고르는 개별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고 있을 때도 내 주식 가격이 변한다면 어떨까요? 세계 최대 자본의 심장, 뉴욕 증권거래소가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는 주식거래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전 세계 금융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번 발표는 단순히 거래 시간만 늘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주식을 코인처럼 토큰화해서 블록체인 위에서 돌리겠다는 건데요. 결국 내 계좌 속 주식이 실시간으로 결제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사실 기존 시스템은 주식을 사도 실제 내 것이 되기까지 하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식을 사고 거래 즉시 내 소유가 되는 T+0 실시간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는 거죠. 특히 주목할 점은 조각 투자입니다. 비싼 엔비디아나 테슬라 주식을 단돈 1달러치만 살 수 있게 되는데요. 돈 냄새 맡은 월가의 거물들, 골드만삭스나 뉴욕 멜런 은행도 이미 이 토큰 증권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거래소들은 이토록 24시간 거래에 목을 매는 걸까요? 겉으로는 투자자 편의를 말하지만 사실은 전통금융이 코인 시장에 뺏긴 유동성을 다시 뺏어오려는 처절한 생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업계에서 극도로 경계하는 시나리오는 따로 있습니다. 규제 당국의 승인이 떨어지는 순간 기존 증권사들의 중개 수수료 수익 모델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는 건데요.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이 중간 단계를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시장이 열리면 변동성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새벽에 터진 악재에 대응하지 못해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시대는 끝났지만 대신 우리는 1년 365일 차트만 보며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변화를 반기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종목도 생기겠죠. 블록체인 전환에 뒤처진 구식 금융주들이나 기존의 복잡한 결제 시스템으로 먹고 살던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장 주목해야 할 종목은 토큰 증권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입니다. 특히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기업인 ICE나 이미 플랫폼 개발을 완료한 관련 인프라 기업들의 티커를 반드시 검색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주식과 코인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식을 사고 파는 세상, 이건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 도장 하나만을 남겨둔 현실입니다.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시대, 즉 온체인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본 형성의 방식 자체가 바뀌는 이 거대한 전환점에서 준비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들은 거대 자본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인데요. 여러분, 주식시장이 24시간 내내 열린다면 기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만년 3위였던 미국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최근 조단위 베팅을 쏟아부으며 한국 메모리 왕국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는데요. 바로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이 대만 반도체 기업 PSMC의 P5 공장을 18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6천억 원에 인수합니다.
이 공장에는 300mm 클린룸이 갖춰져 있어 향후 최신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요. 왜 하필 대만일까요? 대만은 이미 마이크론 전체 생산량의 60%를 담당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TSMC, 폭스콘 같은 글로벌 제조 강자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죠. 반도체는 이제 혼재 만드는 시대가 아닙니다. 칩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여러 회사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대만에 자리 잡으면 이 협력이 훨씬 수월해지는 거죠. 마이크론의 야망은 대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미국 뉴욕주에서 메가팹 착공식을 열었는데요. 향후 20년간 무려 1,0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도 올해 5월 HBM 전용 공장을 착공합니다. 인도와 싱가포르의 패키징 공장도 연내 본격 가동에 들어가죠. 글로벌 생산망을 촘촘히 짜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투자의 배경에는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메모리 칩 가격도 올해 계속 상승할 전망입니다. 마이크론이 단순히 돈만 쏟아붓는 건 아닙니다. 기술력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지난해 세계 최초로 6세대 10나노급 D램 샘플을 공개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앞선 겁니다. 만년 3위가 차세대 기술에서 1등을 찍은 거죠. 올 하반기에는 D램 출하량의 절반 이상을 6세대로 채우겠다고 합니다. HBM 시장에서도 마이크론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이미 올해 HBM 물량이 전세대 통틀어 완판됐다고 발표했는데요.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사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생산 능력입니다. 현재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34%, 삼성전자 33%, 마이크론은 2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은 2026 회계년도 설비 투자를 200억 달러로 늘렸습니다. 전년 대비 45%나 증가한 금액이에요. 기술은 따라잡았으니 이제 물량으로 승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마이크론만의 강점도 있습니다. 미국 기업이라 칩스법 지원을 받으면서도 아시아 곳곳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죠. 관세 리스크를 분산하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연결되는 양면 전략입니다. 마이크론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10년 내 메모리 시장 점유율 40% 달성. 이건 사실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르겠다는 선언입니다. 2028년 글로벌 HBM 시장 규모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이크론이 지금 뿌린 씨앗들이 그때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죠. 30년간 굳건했던 한국 메모리의 왕좌, 만년 3위의 추격이 매섭습니다. 앞으로 메모리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함께 지켜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쏜 관세 폭탄에 전 세계가 벌벌 떨더니 돌연 철회 소식이 들려오며 뉴욕 증시가 단숨에 폭등했습니다. 다우지수는 49,000선을 뚫었고 나스닥도 1% 넘게 솟구쳤는데요. 결국 자본시장의 승리로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더 큰 폭풍전야일까요? 이번 반등의 핵심은 내계자를 위협하던 그린란드 파병국 8개국에 대한 25% 관세가 일단 멈췄다는 사실입니다. 엔비디아가 3%, 테슬라가 2.9% 오르며 기술주들이 돈 냄새를 맡고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며 무리수를 두면서 시작됐는데요. 얼음 조각 하나 원하는데 안 주냐며 덴마크와 유럽 우방국들을 압박하자 시장은 극도의 공포에 빠졌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 EU가 단순히 말로만 대응한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시장에서는 EU가 미국의 국채와 주식을 대량으로 내다 파는 자본보복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흉흉한 전망까지 나오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역시 협상의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나토 사무총장과 전격 회동해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어내며 극한까지 끌어올렸던 긴장을 한순간에 해소하는 특유의 타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는 무력은 필요 없다면서도 안 주면 기억하겠다는 묘한 뒤끝을 남겼는데요. 그러면서도 주식시장이 곧 2배로 뜰 것이라며 다우 5만 포인트를 호언장담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웃은 건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브로드컴은 하락했고 넷플릭스는 실적 선방에도 불구하고 비용 상승 우려 때문에 2% 넘게 떨어졌는데요. 무작정 따라 샀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토 사무총장과의 긴급 회동 끝에 미래 합의의 틀이라는 모호한 약속을 받아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관세는 뺐지만 미국식 미사일 방어체계 골든돔 설치는 계속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날짜는 관세 부과 예정일이었던 2월 1일입니다. 일단 위기는 넘겼지만 협상이 틀어지면 언제든 관세 카드는 다시 나올 수 있고
비트코인 9만 달러 선 회복도 이 불확실성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소폭 내리며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동맹국가의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트럼프의 다음 트윗 한 줄에 시장이 다시 요동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의 반등은 평화가 아니라 휴전에 가깝습니다. 대장주인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움직임을 주시하되 국채금리 4.2% 선이 유지되는지 반드시 체크하며 대응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트럼프의 호언장담대로 주식시장은 정말 2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럽과의 협상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반등이 줍줍 기회라고 보시나요?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잠하던 은행주가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주가가 하루 만에 4% 넘게 튀어오르며 10만 원을 찍어버렸는데요. 은행주가 웬일이야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이번 난리의 범인은 바로 미국에 있는 큰형님 은행들입니다. JP모건 같은 미국 대형은행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다고 발표하자 전 세계 투자자들이 와, 은행 장사 잘 되네 라며 환호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그동안 우리 은행주들 반도체나 자동차 주식들이 신나게 파티할 때 구석에서 눈치만 보던 왕따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은행들이 우리 돈 이만큼 벌었어 라고 자랑하자 그럼 우리나라 은행들도 너무 싼 거 아냐?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이 돌자마자 KB, 신한, 우리금융까지 우리나라 대표 은행 주식들에 돈이 무섭게 몰렸습니다. 지금이 제일 싸다고 생각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나온 은행 주식을 바구니에 쓸어 담으면서 주가를 쑥쑥 끌어올린 겁니다. 미국이 잘 벌면 우리도 무조건 좋은 거야? 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핵심은 은행들이 대출해주고 받는 이자가 아주 짭짤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확인되자 은행 곳간이 넉넉하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긴 거죠. 하지만 무조건 꽃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가 서민들 힘드니까 은행이 돈 좀 더 써라 라고 압박하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나갈 돈 때문에 고민이 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즉, 번 돈은 많은데 주주들에게 나눠줄 배당금을 마음대로 늘리기가 눈치 보인다는 뜻입니다. 투자자들은 내 배당금 줄어드는 거 아냐? 라며 이 부분을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 카드가 하나 나옵니다. 나라에서 주주들한테 대접 좀 잘해라 라는 법을 만들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이 법이 통과되면 은행들은 싫어도 우리에게 배당금을 더 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강력한 한방이죠. 그렇다고 아무 은행이나 덥석 사면 위험합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덩치가 작은 은행들은 대출해준 돈을 못 받을까봐 덜덜 떨고 있거든요. 반드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장급 은행들을 보셔야 합니다. 특히 지금 외국인들이 대놓고 편애하는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입니다. 우리 배당금 팍팍 주겠다라고 대놓고 약속까지 한 상태라 돈 냄새 맡은 투자자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은행주는 그냥 적금 대신 하는 거다라는 말 이제 옛날 이야기입니다. 장사도 잘 되는데 법까지 도와주는 지금 금융주는 내 계좌 수익률을 바꿔줄 든든한 효자 종목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이 기회에 은행주를 내 바구니에 담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올랐다고 보고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줍스에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한국 바이오 업계에 엇갈린 소식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같은 주간에 발표된 두 기업의 실적은 극명한 대비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알테오젠의 충격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질주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알테오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월 20일 알테오젠은 글로벌 제약사 GSK 자회사와 최대 4,200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을 수출하는 계약이었죠. 하지만 시장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주가는 당일 3% 하락했고 장 마감 후에는 6%까지 떨어졌는데요. 투자자들은 왜 실망했을까요? 기대치와 현실의 격차 때문이었습니다. 알테오젠 전태현 대표는 며칠 전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임박한 계약은 기존과 비슷한 규모라고 언급했습니다. 시장은 직전 아스트라제네카와의 1조 9천억 원 계약을 떠올렸죠. 하지만 실제 금액은 그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실망하기엔 이르다고 말합니다. 이 계약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면역항암제 시장의 흐름을 봐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PD-1 면역항암제입니다. GSK의 도스탈리맙이라는 항암제를 정맥주사에서 피하주사로 바꾸는 기술이죠. 투약 시간이 30분에서 2분으로 줄어들고 동네 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게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바로 제형 변경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알테오젠 기술이 적용된 키트루다 피아 주사가 상업화에 성공한 이후 두 번째 PD-1 항암제가 같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PD-1과 PD-L1 면역 항암제 시장은 얼마나 클까요? 글로벌 조사기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약 76조 원 규모입니다. 2030년엔 122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고요. 연평균 10% 이상 커지는 시장입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의 계약입니다. 알테오젠은 이 거대한 시장을 사실상 독점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 이유는 경쟁사 할로자임과의 계약 방식 차이에 있습니다. 할로자임은 타겟별 독점 방식으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PD-1 타겟은 이미 BMS의 옵디보에, PD-L1 타겟은 로슈의 티센트릭의 기술을 제공했죠. 한 번 계약하면 같은 타겟에는 더 이상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반면 알테오젠은 제품별 독점입니다. 같은 PD-1 타겟이어도 제품이 다르면 여러 회사와 계약할 수 있죠. 키트루다에 이어 도스탈리맙,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제품과 계약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하나증권 김선아 연구원은 GSK는 1조 원도 안 되는 파이프라인에 계약금 300억 원을 일시불로 지급했다며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비슷한 규모의 계약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는 왜 폭락했을까요? 1월 21일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키트루다 피아 주사의 로열티 비율이 공개된 건데요. 시장 예상 5%가 아닌 2%였습니다. 더 복잡한 건 지급 구조였습니다. 누적 매출 기반으로 10억 달러의 마일스톤을 모두 달성한 이후에야 순 매출의 2%를 받는 조건이었죠. 당장의 수익은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의미입니다. 이틀간 알테오젠 주가는 2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키트루다 로열티 2%와 GSK 계약 4,200억 원이라는 두 가지 기배 이하 뉴스가 겹쳤죠. 투자자들의 실망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유진증권 권혜순 연구원은 과도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주가의 재산정 과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알테오젠 주가는 미래 이익에 대한 낙관이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권 연구원은 중장기 성장 논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키트루다의 전환율이 높아지거나 다이이치 산쿄와의 ADC 개발이 가시화되면 기업 가치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죠. 실제로 글로벌 제약사들의 피아 주사 전환 수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허 만료를 앞둔 약물의 생명 연장, 바이오시밀러와의 차별화, 환자 편의성 개선이 모두 이유가 되는데요. 알테오젠의 기술 전망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기대와 현실의 격차로 주가 조정을 받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76조 원 면역 항암제 시장의 제형 변경 흐름을 독점할 위치에 있다는 거죠. 시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주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역대 최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알테오젠은 기대 이하의 수치로 주가가 급락했고 삼성바이오는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시가총액이 86조 원까지 올랐죠. 1월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연간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매출 4조 5,569억 원, 영업이익 2조 692억 원.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 최초로 영업이익 2조 원을 돌파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실적이 CDMO 사용만으로 달성됐다는 점입니다. CDMO는 위탁 개발 생산, 즉 다른 회사의 바이오 의약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이죠. 바이오시밀러 매출은 제외된 순수한 생산 실적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30.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6.6%나 급증했습니다. 회사가 연초에 제시한 전망치 25에서 30%의 최상단을 달성한 건데요. 존님 대표 취임 6년 연속 최고 실적 경신입니다. 성장 동력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1공장부터 4공장까지 풀 가동입니다. 기존 공장들이 최대 효율로 돌아가며 안정적인 매출을 만들어냈죠. 생산 능력을 최대한 활용한 겁니다. 둘째, 5공장 가동률 확대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완공된 5공장이 본격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시작했는데요. 2025년 한 해 동안 이 공장의 기여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셋째, 미국 공장 인수 효과입니다. 삼성바이오는 2025년 GSK로부터 메릴랜드주 록빌 공장을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이 공장이 2026년부터 실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2026년 매출 전망을 5조 3,200억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전년 대비 15에서 20% 증가 전망이죠. 록빌 공장 매출까지 더하면 실제로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업계 최초 5조 클럽 입성이 눈앞입니다. 글로벌 환경도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발효되면서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가 제한됐는데요. 이 틈새를 삼성바이오가 파고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는 2025년 한 해 동안 6조 8천억 원의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연간 누적 수주액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죠. 생물보안법 논의가 시작된 시점과 맞물려 주문이 폭증한 겁니다. 회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제3 바이오 캠퍼스 부지에 복합 생산 공장을 착공할 예정인데요. 항체의약품을 넘어 ADC, 세포 유전자 치료제 등 다양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6공장 건설 여부도 연내 결정합니다. 18만 리터 규모의 초대형 공장인데요. 글로벌 CDMO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생산 능력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입니다. 직원들에게도 성과가 돌아갔습니다. 삼성바이오는 2026년 초과 이익 성과금을 연봉의 50%로 책정했는데요. 지급 상한선을 꽉 채운 겁니다. 2023년부터 3년 연속 최대치 지급이죠. 같은 주간에 발표된 두 기업의 실적은 극명한 대비를 보였습니다. 알테오젠은 기대 이하의 수치로 주가가 급락했고 삼성바이오는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로 시가총액이 86조 원까지 올랐죠. 알테오젠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이오 기업 투자에서 계약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줬죠. 로열티 비율, 지급 조건, 마일스톤 구조 같은 세부 사항이 밸류에이션을 좌우합니다. 유진투자증권은 로열티, 마일스톤 구조 같은 디테일이 공개되는 순간 밸류에이션이 급격히 조정될 수 있다며 공식 데이터 기반의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는 실행력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계약, 공장 건설, 가동률 확대, 추가 인수까지 모든 단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시장 신뢰를 얻었죠. 예측 가능한 성장이 투자자들에게 안정감을 줬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K바이오 투자가 더 선별적으로 변할 거라고 전망합니다.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검증된 기술, 투명한 계약 조건, 후기 임상 진입 같은 가시적 성과가 중요해진다는 거죠. 권혜순 연구원은 단기 변동성이 고인 국면이지만 신약 개발 능력과 글로벌 파트너링 트랙 레코드가 있는 기업, 후기 임상 진입으로 가치 상승 구간에 있는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두 기업의 이야기는 K바이오의 현재를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기술력은 검증됐지만 이제는 속도와 실행력,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승부를 가르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성장은 계속되지만 방식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의 장중기 전망도 삼성바이오의 가파른 성장도 모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이제 디테일을 더 꼼꼼히 봐야 할 때입니다. (2025년) 새해 벽두부터 한국 금융시장에 굵직한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 IPO 연기부터 퇴직연금 규제 완화까지 오늘은 여러분의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핵심 이슈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금융 뉴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SK 에코플랜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반기 상장을 노렸던 이 회사가 IPO 일정을 연말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투자자들과 올해 7월까지 상장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은 거죠. 기한 내 상장하려면 이달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재무적 투자자, 즉 FI들이 반대하고 있어서 예심 청구를 강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거죠. 왜 FI들이 반대하는 걸까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SK 에코플랜트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연결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해외 자회사 매출을 과대 계상했다는 혐의로 54억 원 넘는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코스피 상장 예심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최근 3개 사업년도 감사보고서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거래소가 상장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심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최종 미승인 판정이 나면 한동안 예심 재청구도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FI들의 투자금 회수 일정이 무기한으로 밀리게 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FI들은 IPO 전에 진행되는 보통주 전환조차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SK 에코플랜트 FI는 상환 전환우선주 매입자와 전환우선주 매입자로 나뉘는데요. 지난해 12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전환우선주 투자자에게 전환가를 대폭 낮춰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손익분기점을 낮춰서 공모가가 낮아도 이익을 볼 수 있게 한 거죠. 하지만 복수의 FI는 IPO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우려해 보통주 전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상장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SK그룹은 SK 에코플랜트에 반도체 자회사 4곳을 흡수합병시키며 IPO 밑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FI 동의 없이 상장을 강행하는 사례는 드물다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적격 상장, QIPOC안을 늘리는 것이 유력한 대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사 측도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관사와 투자자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가 500조 원에 육박한 가운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위험 자산을 최대 70%까지만 담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하는데요. 이 규정이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이 이 위험자산 투자 비중 완화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따라 비중 완화를 고려해 볼 만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가입자의 선택권입니다. 위험자산 비중 70%에 다다른 가입자들은 채권 혼합형 ETF 같은 상품을 대안으로 선택해 수익률을 높이는데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장과 자산운용업계 CEO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됐습니다. 금감원이 노동부에 관련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직연금 감독 규정의 포지티브 방식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투자 가능 상품만 나열하는 방식 때문에 원금을 사실상 보장하는 IMA 같은 상품도 퇴직연금에 담을 수 없습니다. IMA는 만기가 2, 3년으로 길어서 퇴직연금이 추구하는 장기 투자 방식과 유사합니다. 업계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분류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연준 정책에 따라 변동성이 커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입니다. 금융당국이 발행어음 사업자를 9곳으로 늘리면 발행어음 잔액이 최대 90조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인 증권사가 만기 1년 이내로 발행하는 원리금 확정형 어음입니다. 자기자본 대비 200%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발행어음 사업자가 9개사로 늘어나면 조달 가능 금액이 75조 원에서 139조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발행어음 금리는 3% 중후반 수준입니다. 만기 1년 은행 평균 정기예금 금리 2.45%보다 높고 저축은행 평균인 2.9%보다도 높은 수준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행의 요구불 예금 등 저원가성 예금 일부가 발행어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연 0.1에서 1% 수준으로 원가가 낮은 예금이 빠져나가면 예적금 비중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금 이탈을 막으려면 예금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자금을 은행채 발행으로 조달하면 조달 원가가 높아지면서 순이자 마진, NIM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축은행도 파킹 통장을 중심으로 타격이 예상됩니다.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못하는 중소형 증권사들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입부채 절반을 RP로 조달하고 있어서 발행어음 금리가 오르면 RP 금리도 따라 올라야 합니다. 현재 발행어음 사업자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4개사에서 지난해 말 3개사가 추가됐습니다. 삼성증권과 메리츠증권까지 인가받으면 9곳이 됩니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발행어음 시장 활성화가 금융권 전체의 자금 흐름과 경쟁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머니무브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네 번째 이슈, 한미반도체 이야기입니다. HBM 핵심 장비인 TC본더 공급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 지위를 구축한 한미반도체를 두고 업계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은 최근 한미반도체의 목표 주가를 13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84%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도 4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 거죠. 목표 주가 상향의 핵심 배경은 실적 개선입니다. 올해 한미반도체의 연간 매출액은 8,010억 원, 영업이익은 4,01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영업이익률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산업 확산으로 TC본더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3%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한미반도체가 수혜를 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주요 고객사의 국내 후공정 라인 세팅과 해외 고객사의 HBM 생산 능력 확충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TC본더 발주가 재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신중한 시각도 존재합니다.
주요 고객사인 SK하이닉스가 가격 협상력 강화를 위해 수주처 다변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수 공급 체제가 본격화하면 TC본더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한미반도체의 실적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이달 한미반도체와 하나세미텍 두 곳 모두에 HBM용 TC본더를 발주했습니다. 한미반도체 계약 금액은 96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한미반도체의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투자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수주기대가 주가에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JP모건은 TC본더 평균 판매 단가 상승률이 일반 메모리 가격 상승률을 하회할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웨이퍼당 TC본더 투입 대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5번째 이슈입니다. 수소 전문 기업 덕양에너젠이 공모주 청약에서 13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증거금만 12조 7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덕양에너젠은 기관 투자가 수요 예측에서도 6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최종 공모가를 1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달 30일 코스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2020년에 설립된 덕양에너젠은 고순도 산업용 수소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수소 생산 공장 설계, 조달, 시공 역량을 기반으로 맞춤형 수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장으로 확보한 공모 자금은 외형 성장을 위한 투자에 투입됩니다. 신규 출하센터 구축, 설비 증설, 신규 시장 개척 등을 통해 수소 공급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제 6번째 이슈 코스피 이야기입니다. 올해 들어 파죽지세인 현대차 주가가 급등하며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2일 장중 5,000선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증시 불안에도 최고치를 경신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종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고 현대차는 21일 14.61%나 폭등하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KB증권연구원은 현대차 그룹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현대차 생산성 혁신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일 뉴욕 증시가 미국과 EU 간 무역 갈등 재첨화 우려로 급락했음에도 국내 증시는 반도체와 자동차, 로봇 등 대형주가 방어 역할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 코스피가 미국, 일본, 대만, 홍콩 증시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바이오주 약세로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1일 951.29의 장을 마감하며 5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알테오젠이 기술 이전 계약 규모 실망으로 22.35% 급락했고 ABL바이오, 리가캠바이오 등 주요 바이오 종목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장 대비 투자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22일 5,000선을 돌파하자 조정장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 VKOSPI가 35.58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30선을 상회하면 시장 불안감이 매우 높아졌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저평가, 고배당, 호실적 기업 투자 비중을 늘리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조언합니다. 하나증권은 SK, 한국금융지주, HD현대건설기계 등 27개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이들 종목은 낮은 선행 PER, 높은 영업이익 전망치 변화율, 높은 목표주가 변화율, 높은 배당 수익률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의 최근 1개월 동안 12개월 선행 영업이익 증가율은 5.6%였습니다. 같은 기간 목표 주가도 33.7%나 상향 조정됐습니다. 한국전력은 12개월 선행 PER이 3.8배로 낮고 최근 한 달 동안 목표 주가도 15.2% 상향 조정돼 변동장에서의 투자 유망 종목으로 꼽힙니다. 자, 오늘 다룬 핵심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SK 에코플랜트 IPO는 회계 이슈와 FI 반대로 연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둘째, 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비중 70% 규제 완화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입자 선택권 확대와 수익률 제고가 목표입니다. 셋째, 발행어음 사업자 확대로 금융권 전체의 자금 흐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은행 예금에서 발행어음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넷째, 한미반도체는 TC본더 독점 지위로 고성장이 전망되지만 고객사 다변화와 경쟁구도 변화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다섯째, 코스피는 현대차와 삼성전자 주도로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조정에 대비한 저평가 고배당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잡한 주식 이슈, 앞으로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삼성전자 주가가 20만 원까지 간다?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하고 있습니다. 22일 사상 첫 15만 원을 돌파한 삼성전자. 과연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키움증권과 KB증권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제시했는데요. 메모리 가격 급등에 더해 테슬라 AI 칩 공급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삼성전자의 질주는 한국 증시 전체의 역사적 순간과 맞물려 있습니다. 바로 22일 코스피가 46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 5천선을 돌파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삼성전자 20만 원 전망의 근거를 살펴보고 코스피 5천 시대의 상승 동력과 숨겨진 리스크까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박유학 연구원은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키움증권이 예상한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31조 원입니다. 시장 컨센서스인 27조 6천억 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죠.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메모리 가격 급등 때문입니다. 범용 D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45%, 낸드 가격은 50%나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 영업이익만 29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삼성전자 전체 실적을 견인하는 핵심 엔진인 셈입니다. 키움증권은 삼성전자의 2026년 연간 매출액을 500조 원, 영업이익을 170조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역대급 실적이 예상되는 것이죠. 올해 D램 가격 상승률은 전년 대비 106%, 낸드는 9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박 연구원은 범용 메모리 가격 급등이 HBM4 가격 협상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고부가가치 제품의 수익성도 함께 개선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메모리 업체들 중 가장 저평가되어 있어 밸류에이션 부담보다는 실적 모멘텀에 집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입니다. 삼성전자를 20만 원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KB증권은 테슬라 AI 생태계의 최대 수혜주가 바로 삼성전자라고 분석했는데요. 테슬라가 선보일 AI 생태계, 여기에는 옵티머스 로봇, 로보택시, 자율주행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는 AI 칩을 삼성전자가 만든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사업의 수직 계열화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 구조가 피지컬 AI 시장 확대의 최대 수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파운드리 로직 설계 기술의 진화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의 처리 속도 향상과 전력 효율 고도화가 동시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AI5 칩 공급 점유율 50%, AI6 칩은 10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칩들은 내년부터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본격 양산될 예정인데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테슬라 관련 매출 비중은 파운드리 전체의 2027년 3%에서 2029년 20%, 2031년에는 30%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KB증권은 테슬라 AI 칩 공급 확대로 가동률이 상승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2025년 7조 원 적자에서 2027년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런 질주는 22일 코스피 5천 돌파의 핵심 주역이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상 첫 15만 원을 돌파하며 새 역사를 썼는데요.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한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단일 기업으로는 국내 최초의 기록이죠. 코스피 지수는 22일 장중 5,019.54까지 올라 사상 처음으로 5,000선을 돌파했습니다. 1980년 출범 이후 역사적 46년 만의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27일 4,000선을 넘은 지 불과 3개월 만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코스피는 17% 넘게 상승하며 전 세계 주요국 지수 중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지수는 0.44%, 일본 니케이 225는 6.79% 올랐는데요. 한국 증시가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970선까지 올라 1000스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대급 불장을 이끈 동력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첫 번째 동력으로 순환매 장세를 꼽았습니다. 반도체주가 숨고르기에 들어가면 다른 대형주가 바톤을 이어받는 구조인데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AI 열풍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도주 역할을 했습니다. 두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렸죠. 반도체주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자 투자 자금이 자동차, 로봇, 조선, 방산, 원전 등 다른 대형주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는데요. 로봇 아틀라스 공개를 기점으로 피지컬 AI 기업이라는 새로운 스토리를 입게 됐습니다. 현대차 주가는 연초 대비 80%나 급등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7%, 기아 35%, 한국전력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반 약세를 보인 날에도 코스피가 오히려 상승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릴레이 경주처럼 업종별로 바톤을 넘기며 지수가 내려갈 틈을 주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동력은 넘쳐나는 시중 자금입니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96조 3천억 원을 넘어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82%나 증가한 규모인데요. 주식시장에 들어올 준비가 된 자금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의미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도 눈에 띕니다. 한국 증시 대표 ETF인 아이쉐어즈 MSCI 코리아의 순자산이 100억 달러를 돌파했는데요. 전년 대비 3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3배 레버리지 상품인 KORU의 최근 1년 수익률은 600%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증시에 공격적으로 베팅한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거둔 셈이죠. 국내외 자금이 한국 증시로 몰려들면서 수급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돈이 들어오니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르니 더 많은 돈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액도 29조 원을 넘어 5거래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열기가 그만큼 뜨겁다는 방증이죠. 세 번째 동력은 밸류에이션 매력입니다. 지수가 급등했는데 저평가라니 의아할 수 있지만 상장사들의 실적 전망도 함께 녹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권업계가 추산한 올해 국내 상장사 순이익 전망치는 354조 원인데요. 최근 3개월 사이에 70조 원 이상 상향 조정됐습니다. 코스피의 12개월 예상 PER은 10.48배로 과거 5년 평균인 10.6배를 오히려 밑돕니다. 아직 과열 구간이 아니라는 뜻이죠. 미국 증시가 AI 기대를 이미 선반영한 반면 한국 증시는 실적 개선이 뒤늦게 주가에 반영되는 후행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야 이머징 마켓 평균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회복하며 극심한 저평가가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불장의 숨은 주역 중 하나는 연금 개미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매월 적립식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개인들은 ETF를 통해 코스피에서 약 6조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개변 종목은 오히려 순매도했지만 ETF 매수가 이를 상쇄했죠.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만 투자가 가능한데요. 증권사들이 자동 적립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이런 흐름이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NH투자증권 고객의 연금 계좌 순매수 규모는 2023년 2조 2천억 원에서 2025년 거의 10조 원으로 매년 2배 안팎씩 증가했습니다. 국내 ETF 순자산 총액은 327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22일 기준 11거래일 만에 27조 원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천 공약을 내걸며 ETF에 4천만 원을 투자했는데요. 어제 기준 수익률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업계에서는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ETF를 통한 자금 유입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불장에도 그늘은 있습니다. 코스피가 5천을 돌파했지만 상장사 10개 중 9개는 코스피 상승률보다 낮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 상승률 17.5%를 웃도는 종목은 전체의 9.6%인 92개사에 불과했는데요. 주가가 오히려 하락한 종목도 절반인 476개사에 달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거래대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 상승분의 50% 이상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단 3개 종목이 만들어냈죠. 시장 쏠림 지표인 ADR은 79.5%로 80%를 밑돌고 있는데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주도주와 소외주 간 양극화는 실적 전망 차이 때문입니다. 최근 한 달간 실적 하향 조정 의견을 받은 종목이 상향 조정보다 9% 더 많았습니다.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소수 종목 중심으로 증시가 오르는 만큼 해당 종목이 흔들리면 시장 전반이 받는 충격도 커질 수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목표치로 거론되던 5천선 달성 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과의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상승폭은 둔화되고 종목 간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잇따라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31조 원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메모리 가격 급등에 더해 테슬라 AI 칩 공급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도 확보했는데요. 파운드리 사업의 흑자 전환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상승 동력은 세 가지였습니다. 순환매 장세, 96조 원 넘는 유동성, 그리고 여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입니다. 다만 상장사 10개 중 9개가 지수 상승률을 밑돌고 절반은 오히려 하락하는 등 양극화 현상도 뚜렷합니다. 대형주 쏠림에 따른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방향성은 유지되겠지만 종목 간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펀더멘털을 갖춘 종목 선별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삼성전자 20만 원 시대, 과연 현실이 될까요? 빛나는 전망 뒤에 숨은 리스크도 기억하며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